여러분들 점심 식사 맛있게 잘 하셨나요? 1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테이블에서는 오전 시간에 있었던 세션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나누시느라고 또 하나의 토론이 막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1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맛있고 또 알찬 시간 보내셨길 바라면서 지금부터는 오후 세션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세션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션 중에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은요, 저희가 이 실시간으로 바로 다 받아서 답변을 드릴 수 없기에 여러분들 좌석에 비치된 질문지를 작성하셔서 진행요원에게 전해주시면요, 저희가 질문지 수거해서 거기에 맞는 답변을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지 작성 시 오후 세션에는 연사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답변을 희망하는 연세의 성함을 함께 적어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 세션은 네 분의 연사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김두철 기초과학연구원 원장님께서 진행과 토론을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원장님과 네 분의 연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마이크를 김두철 원장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진행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후에 식사 후에 나른한 시간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스트롱 코리아 창조 포럼 과학기술 미래 기초연구에 달렸다라는 주제 하에서 이 오후 세션은 기초과학 연구 현장을 이제 판단해보고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방향성,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토론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를 갖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행은 우리 외국인 스피커가 계시긴 하지만 그냥 우리나라 말로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제가 좀 이제 딱딱한 주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다 과학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토론까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네 분의 발표 연사가 이제 앞에 계신데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옆에 앉아 계신 최종배 과학기술 전략본부장님이십니다. 최종배 본부장님은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전기 컴퓨터공학과 박사를 하셨고 과기부 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쭉 일을 하시다가 지난 작년 9월부터 우리나라 정부 과학기술 R&D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앉아 계신 분은 스티브 그레닉 단장님이십니다. 스티브 그레닉 단장께서는 미국 분이시고요. 일리노이 대학에서 30년 동안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단장 겸 또 유니스트의 교수로 작년 2015년에 부임하셔서 완전히 한국분이 대가고 계신
석학이십니다. 예. 전공 분야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융합으로 이제 클래시파이 하는데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전부를 아우르는 융합 쪽을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김성근 자연과학대학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장님이십니다. 예. 김성근 학장께서는 이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하시고요, 물리화학 분야로 서울대학교에서 89년부터 교수로 재직해 계신데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그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이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잘 하시고 지금 사이테이션이 8,000회에 이르신다고 또 여기 써놓으셨는데 우리나라의 석학이시면서 또 이 과학기술 연구 정책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문길주 총장님이십니다. 문길주 총장님께서는 미네소타다에서 기계 환경공학 분야로 박사를 하시고 키스트에 91년에 들어오신 게 맞으시나요? 예. 키스트에 외국 소속 계시다가 키스트에 오셔서 연구원, 책임연구원 또 소장까지 하시고 지금은 이제 과학기술 연합대학 대학원 UST라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사이버 대학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출연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이 교수가 되시고 거기에 있는 또 연구원들을 학생으로 받아서 교육시키는 연합대학원의 총장님으로 계십니다. 예. 이상 간단한 소개를 드렸고요. 이 진행은 지금 소개드린 순서대로 각 주제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시고 네 분이 전부 발표가 끝나시면은 이 약간의 마무리 토론을 조금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질문과 이 코멘트 있으시면은 아까 사회가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이거 써서 저한테 전해주시면은 시간이 되는 한 토론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순서로 우리 최종배 본부장님께서 네, 저는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입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미래 50년 기초연구 추진 전략 제목이 너무 거창해서 제가 이걸 15분 만에 커버하기가 사실 제 힘으로는 버거웠지만 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R&D를 총괄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앞으로 기초연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그러한 개념적인 말씀만 오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은 아마 과학기술 관련 연구자나 아니면 학계에 계시는 분 등등 이런 분들이실 텐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온 데에는 이렇게 국가가 성장 발전한 데에는 아마 과학기술이 밑받침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그런 사실일 겁니다. 특히 과학기술을 보면 저희들 GDP가 50, 60달러 이런 시절에서부터 지금 거의 3만 불 되는 이러한 수준까지 오면서 나름 여러 가지 전략으로 저희들 과학기술 R&D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전략이 좀 맞지 않는다 하는 부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맨 밑에 보면 과학기술 역할, 그래서 나름 저희들이 처한 상황 하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수립을 해서 과학기술 발전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겉면이 과학기술 R&D를 하고 또는 키스트를 설립하고 등등 여러 가지 과학기술계의 이벤트로서 한 50년 정도 과학기술을 해왔다고 볼 수 있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면서 과학기술에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나름 연도별로 이렇게 한번 또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보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일론 생산 기술이라거나 또는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통일벼라거나 또 CDMA, 뭐 그다음에 우리별 인공위성, 표준 원전, 최근에 나로 발사까지 나름 국가가 어떤 전략을 갖고 추진을 해왔고 나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보면 최근에 저희들이 가장 자주 인용하는 것이 GDP 대비 R&D 투자, 국가 R&D 투자가 세계 1위다 하는 겁니다. 2014년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4.29%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많이 GDP 대비해서 국가 R&D에 투자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석유나 석탄이나 이런 자원이 풍부했다 그러면 충분히 그것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불행히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행히도 갖고 있는 것이 인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R&D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은 국가 R&D에 이렇게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투자를 해오고 있고, 그 결과로 국가 경쟁력을 보면 IMD 같은 경우에는 과학 경쟁력이 6위, 기술 경쟁력이 13위. 물론 어제 그저께 여러분들이 그 신문지상에서 본 것처럼 한 두 순위 정도 떨어졌겠습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과거에 비하면 정말 눈부시게 과학기술 경쟁력이 발전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초연구 관련 지표를 조금 잠시 보면 정부가 거의 한 19조 정도, 19.1조입니다만은 19.1조 R&D를 투자를 하고 있는 중에서 그 중에서 약 2016년도 대비하면 5.2% 정도, 5.2조 정도를 기초연구에 투자를 하고 있고, 정부 기초연구 비중은 예를 들어서 기초, 응용, 개발 이렇게 나누면 기초가 약 한 39% 정도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른쪽 지표에 보면 사실 SCI 논문 수에 보면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약 한 22,000건 정도 2014년에 SCI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상위 10% 보면 아직도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뭐 1시간 정도 발표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과거부터 시작해서 쭉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지금까지의 우리 과학기술 정책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저는 빠르게 추격해온 R&D 정책이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빠르게 추격을 해오다 보니 사실은 모든 분야에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딜레마가 있었고, 과거에는 국내 1등만 하면 되는
이러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국제적인 경쟁력은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부족한 면도 있고, 또 누구나 빠르게 추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연구 주체 간의 상호 역할 분담이나 차별화 이런 부분은 없었다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러한 과학기술 정책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도 되는 정책인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 등등을 한번 이 시점에서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 국내의 환경만 고려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인터넷 보급으로 인해서 이제 세계는 거의 일일권 또는 거의 시간 단위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현재 우리가 해오던 이러한 과학기술 정책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들어보는 제4차 산업혁명이나 기후변화 대응,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일본,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이러한 넛크래커에 들어가 있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세계 또한 다른 선진국 또한 과연 그 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그렇게 정책을 발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는 제한적으로 국내에서만 경쟁하던 이런 시대는 지나고 국제적으로 무한 경쟁에서 세계적으로 1등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게임의 룰이 변화가 됐다 이렇게 늘 자주 말씀들을 하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믿지를 않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경에서 아마 김범수 카카오 의장께서 똑같은 이런 게임의 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아마 한경 지면을 찾아보시면 바로 이 게임의 룰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부는 과연 이렇게 변화되는 정책에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혁신을 해야 되는가 해서 작년 5월에 1차로 R&D 혁신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R&D 혁신 방안에는 가능하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크게 5개 정도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자 해서 만든 것이 첫 번째, 지금까지 R&D는 과제 중심으로 주었다. 과연 이것이 맞느냐? 이제는 연구자 중심으로 줘야 되겠다. 특히 기초연구에 관해서는. 응용 개발 관련해서는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는 정말 수요자가 할 수 있는, 수요자가 원하는 이런 연구로 바꿔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모든 연구자가 과제를 수주하는, 과제를 따는 데만 급급했다. 과연 이게 맞겠느냐? 아니다. 성과 창출하는 쪽으로 변신을 해보자. 지금까지 R&D는 거의 양으로 평가를 해왔다. 이것이 맞겠는가? 아니다. 질적으로 변화를 하자. 등등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 5월에 R&D 혁신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것으로도 여러분 피부에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금년 또 5월에 다시 대통령 주재하에 과학기술 전략회의를 했고 그 안에서는 크게 2가지의 전략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 산학연 간에 차별화된 R&D를 수행을 해야 된다.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분야, 각자가 해야 되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 R&D를 하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저희들 전략이었고, 두 번째는 정부가 지금까지는 모든 분야에 R&D를 지원해 왔다 그러면 이제는 정부의 R&D가 민간 R&D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수준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R&D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전략성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두 번째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기초 연구는 잘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가능하면 공무원이 좀 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들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종합적인 그러한 화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연구자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이러한 연구자들이 진정할 수 있고 그 창의성이 발굴될 수 있는, 많이 발굴될 수 있는 그러한 R&D 기회를 많이 드리자 해서 원하는 모든 연구자들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면 풀뿌리 기초 연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한 2천억 정도 저희들이 투자를 더 확대를 하자. 그래서 정말 신진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하는 그런 겁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는 정부가 원하는, 비록 기초 연구라 하더라도 정부가 원하는 탑다운 방식의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런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텀업 형식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이고, 더더욱이 어떠한 과제에 대해서 좀 더 도전적이기 위해서는 사실 연구 과제 성과가 실패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실패로 나오면 여러 가지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서 성실 실패라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진정으로 열심히 성실히 R&D를 수행했다 그러면 전혀 책임이 없게 하는 이러한 성실 실패 제도를 최대한 인정을 하고, 또한 평가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해도 단기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면 그것이 열매로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최대 10년까지 묻지마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랜트 지원 방식을 도입해서 지원을 해드리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불어서 정부가 어떤 목적을 갖고 기초 연구의 기반을 육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좌장을 맡고 계시는 김두철 원장님이 계시는 기초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최대한 정부가 기반이 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해 나갈까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연사를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음 연사는 김성근 학장님이시고 한국대학에서의 기초과학의 과제에 대해서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그 한국 기초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해서 제가 기꺼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주제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역시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생각했던 주제는 우리 다음번에 문길주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기초과학, 아까 스티브 그래닉 교수님은 굉장히 기초과학하기 좋은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초과학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조건은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현실은 상당히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는 부분이 기초연구라고 보고요. 그 기초연구 중에서도 기초과학에 대한 기초연구는 가장 뒤떨어지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기관들 중에서 제가 생각에 가장 개선점이 많은 기관이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한국 대학에서 기초과학의 과제를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저보고 사고를 치란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기관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한국에 위기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긴장과 분열도 있고, 또 산업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것 때문에 경제가 침체돼 있고, 그리고 모든 그 세대들이 그 미래에 대한 상당히 그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기업가 정신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세계가 빠르게 변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사람들의 생각이 또 사람들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아주 큰 어젠다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의 휴먼 캐피털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대학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대학에서 어떤 사람을 길러내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원리에 따르자면, 진화론에 따르자면 생존하는 것은 가장 강한 것도 아니고 가장 똑똑한 놈도 아니고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생존한다는 이 철칙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 미래 사회를 위한 대학 교육에도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이 키워내는 인재라는 것은 가장 강한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가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휴먼 캐피털 얘기를 하고, 또 거기서 만들어낼 그 기술과 또 그것에 기반이 될 과학을 생각한다면,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대학이 해야 될 역할, 또 우리나라 기관들이 해야 될 역할을 정리를 해보면, 과연 대학이 충분히 높은 수준의 그 인력들을 키워내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가 그 사람들을 과연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올바른 장소에서, 또 우리의 연구실에서 새로운 기술이 계속 창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대학에서 이와 같은 그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충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될 것이고, 또 그 가장 기저에는 제가 맨 마지막에 던지고 있는 질문이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한국이 기초과학에서, 다른 분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기초과학에서 아주 세계적인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지,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진지하게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의 무게감을 갖게 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기초연구, 특히 기초과학에서 우리의 교육과 연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저널에 나온 그 논문 하나를 보면 상당히 재밌는 그 결과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라틴 아메리카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을 비교를 했는데, 그 국가들에서 정규 교육 기간, 이게 20몇 년 전, 아닙니다. 거의 한 40여 년 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당시의 정규 교육 기간과 그 국가들의 그 growth rate, 그 성장률, GDP 성장률을 비교한 표가 왼쪽에 있는데, 그 표를 보면은 비록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그 선의 위쪽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남미 국가들은 밑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통계적으로 상당히 그 분산이 많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새로 데이터를 정리하셔서 테스트 스코어를 가지고 X축을 삼아서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똑같은 데이터, 그 오리지널 데이터로부터 훨씬 그 통계 처리가 잘 된, 그래서 하나의 선 위에 대부분의 점들이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뭐 테스트 스코어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교육의 질이 교육의 양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걸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육의 질이 결국 휴먼 캐피털을 만들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이 된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대학에서 기초과학을 한다는 것은 그걸 다룰 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들이 몇 가지예요. 기초과학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까 스티브 그레닉 교수님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기초과학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양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대학에서 중요한지, 이런 문제를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과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과학인데, 그것은 당장 쓰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초과학자는 당장 이것이 내가 사용이 돼서 당장 몇 년 뒤에 우리의 수출이 늘어나고 우리의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고 노벨상을 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초과학이라서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언젠가는 쓰일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겠지만, 그것이 이미디어트하게 당장 쓰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기초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조형물이 있는데, 아일랜드 가면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 스파이어 오브 더블린이라는 그런 탑이 있습니다. 이 첨탑이 있는데 그냥 시내 한가운데 세워져 있어요. 이 탑이 하는 거의 유일한 기능은, 이 탑이 왜 거기서 세워진지 모르고, 이 탑이 하는 유일한 기능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탑 때문에 하늘을 한 번씩 쳐다보는 겁니다. 기초과학이라는 게 사실은 평소에 보지 않던
우리가 평소에는 맨날 땅 위만 쳐다보다가 가끔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 기초과학인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던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늘에는 뭐가 있고 우리는 대기 오염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지 하는 문제들은 당장 땅 위만 쳐다보면서 땅에 뭐가 떨어져 있는 지 찾아보는 사람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유명한 그 문학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말했듯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궁창이라는 현실에 살고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바라본다는 말을 했는데, 사실 기초과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문제를 아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그것이 당장 어디에 쓰일 건가를 고민하는 분야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사실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는 그 기초과학의 이런 덕목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그 과학 보좌관을 했던 그 존 머버거 박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분은 순위 그 스토니 브룩 총장도 하셨고 그 브룩헤이븐 내셔널 랩의 디렉터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디스커버리 오리엔티드 사이언스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도스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이처 아티클에서도 크게 다뤘었고, 그것이 뭐하고 비교되는가 하면 거기 나와 있듯이 결과를 지향하는 투자에 대비해서 왜 기초적이고 발견을 지향하는 과학이 가치가 있는 그 펀딩의 대상이 되는지를 역설을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건, 특히 우리와 같이 기초과학에서 뒤진 나라일수록 이 가치에 대한 가치 부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대학에 국한해서 보면은 여기 X축을 대학 내에서 또 대학 간 그 연구자 간의 경쟁이라고 놓고, Y축을 국가나 기업이 제공하는 지원이라고 놓고 보면 각 나라들에서 여러 가지 위치에 점하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은 전반적으로 좀 경쟁이 약한 모델이고요. 영국은 그보다는 약간 경쟁이 강한 모델이지만 지원도 좀 많은 일반적인 유럽 국가들보다는. 이게 지금 대학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대학에 부설된 연구소가 아니고요. 일본은 전반적으로 이들 두 나라, 이 두 권역보다는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롱텀 연구를 할 수 있는 경쟁은 좀 치열하지 않은 곳에 있고, 미국은 아주 유달리 경쟁도 치열하고 거기에 비례해서 지원도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상수가 아니라 계속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바가 어디냐를 생각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좀 경쟁은 좀 덜하면서 지원은 아주 잘 받는, 뭐 이게 과학자의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학자는 좀 더 자유롭게 연구를 하고 그런 경쟁 구도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를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이상적으로는 아마 저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출발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기초연구가 출발했을 때는 19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에 출발을 했고, 기초과학의 시리어스하게 저희가 모습을 세계 무대에 드러낸 것이 90년대라고 말한다면, 한국은 출발할 때는 경쟁도 적었고 지원도 적었습니다만 이제는 상당히 많은 경쟁과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미국 쪽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상적인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사실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최종배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본다면 정부의 간섭보다는 좀 더 이상적인 방향으로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갖다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고 희망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런 것 때문에 앞에서 그래닉 교수님께서 한국이 기초과학이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모델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될 거냐는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한국 대학에서의 기초과학의 모습을 살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관심이 언론으로부터, 정부로부터, 그리고 이걸로부터 잘못 오도된 일반인들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관심과 간섭과 제어가 있다고, 통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기인되는가 하면 결국에는 무지함에서 기인이 되는데, 역시 역순이긴 합니다만 일반인들과 또 정부와 이 언론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과학자들 본인들도 굉장히 무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학자 무지하다는 얘기는 자기 연구 분야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인접한 연구 그룹이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한 것이 우리 한국 과학의 특성이고요. 이것은 짧은 시간 동안에 빨리 발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연구 분야만 파고들었던 결과이지, 올바른 그 기초과학의 전통이 바로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기초과학은 상당히 그 건강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질병도 앓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형 질병의 증상을 살펴보면 그 과학의 질이 너무나 쉽게 판단이 되는데 뭐에서 판단이 되는가 하면 논문의 숫자에서 판단이 되고 그 논문이 발표되는 저널의 임팩트 팩터에서 판단이 되고 또 그 사이테이션에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런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언론에서 어떤 연구 결과를 소개할 때 전혀 비판적이지 않고 그냥 그 저자가 주장하는 대로만 실는 전혀 그 실체가 증명되지 않은 그런 저자의 증명을 그대로 전제하는 것 때문에도 사실은 아까 말했던 그 무지함이 증폭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서의 과학 기사를 커버할 때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무지하게 그냥 그 연구자의 말만 그대로 옮겨 적는 그런 관행도 탈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나치게 간섭을 받고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정부의 그 발전 방향, 정부의 정책도 사실은 좀 더 제고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과학자 내부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과학자들 스스로가 서로 평가할 때, 동료 평가를 할 때 너무나 무비판적이고 너무나 무기력한 그런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논문 내면 그냥 평가를 잘 주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또한 과학자들 스스로가 남의 연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과학계에서 시상되는 많은 그 상들도 사실은 스스로가 자기의 업적을 PR하고 그걸 통해서 업적을 인정받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이것도 앞으로 탈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고칠 것이냐?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를 하겠는데요. 새로운 휴먼 캐피털을 위해서 뭐를 할 것이냐?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창조성을 타겟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티칭부터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그 모든 교육 현장에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문제를 알아내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무엇을 문제를 만드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될 것이고 모방보다는 상상력, 그다음에 가르치는 것보다는 영감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클래스룸에서 일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두 번째는 대학에서 기초과학을 얘기한다면 특히 대학의 아카데믹 시스템을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인스티튜트 디파트먼트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 이것은 디파트먼트라는 것이 학과 개념입니다. 학과는 쉽게 바뀌기 힘든 그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행정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연구는 눈부시게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학과 구조로만 가가지고는 새로운 연구 트렌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과는 그대로 두되 학과에서는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학과를 통해서 하고 연구는 훨씬 더 다이내믹하게 움직일 수 있고 유연성 있는 인스티튜트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미국에서도 이미 몇몇 대학에서 특히 스탠포드 같은 대학에서 시도하고 있는 모델인데 저는 이것도 우리 일부 대학에서는 고려해봐야 될 그런 모델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그 멀티디스플리너리한 그 특성을 키울 수도 있고 또 특히 장벽이 높은 분야일수록 이것이 필요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랩 스페이스 같은 것들은 인스티튜트를 통해서 받고 하이어링과 프로모션, 티칭 같은 것들은 디파트먼트를 통해서 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서관과 실험실인데요. 제가 그래서 라이브러리 레버러토리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라이브러리로 대표되는 것은 뭐냐면 기존의 지식입니다. 이미 성숙한 지식이고 성숙한 지식은 모든 학생들이 연구를 통해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도서관이라든지 강의실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숙제 같은 것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의 지식은 지식이 만들어져가는 현장에 있는 지식입니다. 그것은 학생들 스스로가 익혀야 되는 지식인데 그것은 실험실이라든지 토론방이라든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심지어 학생들이 집에서도 부엌에서도 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하이브리드가 돼야 되는데 앞에서 디파트먼트, 인스티튜트 모델이 바로 그런 것 갖다가 얘기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하나는 연구비의 성격도 새로 바뀌어야 되는데 앞에서 최동배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풀뿌리 연구 또 풀뿌리 과학자를 위한 테스트베드 그랜트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 이것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기초적인 서포트가 필요하고요. 이것을 통해서만이 사람들이 롱텀으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성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경쟁을 해서는 안 되고 거의 경쟁에 무관하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그랜트가 되어야 될 것이고 성격은 완전히 어떤 모험적인 모색하는 그런 성격의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학생들한테 실제로 테스트를 하는 그 핸즈온 익스피리언스를 키우게 한다든지 또는 우리 한국 학생들이나 한국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강박증인데 세계적인 트렌드에 가장 업투데이트하게 세계적인 트렌드에 가장 앞서가 있어야 한다는 강박증인데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트렌드에 가장 앞서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 뭐를 하는지 잘 알고 그것을 흉내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스티브 그레닉 교수 말씀하셨듯이 남을 흉내내가지고 노벨상을 탈 수가 없고요.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됩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유행에 민감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결격사유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분야였어도 세계 최고의 전문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아주 기발한 그런 프로젝트를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아까 최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예상되는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연구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 갖고 있는 컨트랙트 연구 시스템이 그랜트로 바뀌어야 된다 계속 저는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 관리들은 바뀌었다고 말하는데 저는 아직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내자면 저는 한국 대학의 기초과학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초과학 역사가 굉장히 짧고 가야 될 길은 멀고 하지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보기조차도 상당히 미래가 밝다고 볼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지가 강하고 또 그만큼 뒤처져 있고 우리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앞서가겠다는 의지도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정부와 우리 연구계가 노력하면 세계적으로 기초과학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그러기 위해선 우리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항해를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익숙해졌던 것들과 작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요. 쉬우면서도 힘듭니다. 이게 왜 쉬우냐 하면은 아주 쉽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어려우냐면 그게 워낙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의 성공을 지금까지 담보해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적인 겁니다. 숫자하고 작별을 해야 됩니다. 한국이 세계 몇 등이고 우리가 얼마를 투자하고 그중에 기초연구 비중이 얼마나 되고 이걸 통해서 사이테이션이 얼마나 되고 우리 연구자들이 세계 몇 위에 이르고 있고 노벨상을 탈 것이 몇 년 뒤에 일어날 것이냐 이런 모든 숫자에 대한 의존감을 버려야지만 우리 한국이 지금까지 성공하는데 성공을 담보해왔던 이 숫자에 대한 맹신, 숫자에 대한 의존도로부터 자유로워져야지만 대학에서의 올바른 기초과학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자기가 익숙해졌던 것들과 작별하는 용기가 없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아주 옛날 금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실 뒤처져 있는 기초과학에 대한 진단을 예리하게 해주셨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창조적인 교육 또 인스티튜트 디파트먼트 하이브리드 시스템 또 풀뿌리 연구 또 오프 더 월 리서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그랜트 시스템 등 실질적인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이 좀 감안을 해주시고 또 이따가 토론 시간에도 좀 코멘트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연사로 이제 오늘 대한민국 기초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문길주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 연사분들이 중요한 얘기를 다 하셨길래 더 이상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리고 더욱이 제가 생각하는 거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더 말씀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준비한 슬라이드대로 제 소신껏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보시죠. 제가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빙하 사진을 갖고 왔어요. 빙하 사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빙하에는 바깥에 나와 있는 부분이 한 20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밑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베이직 리서치가 위키피디아에 의하면은 여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 있는 과학의 기술을 과학을 좀 더 발전시키고 이론을 개발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밑줄 그어놓은 자연 현상이든가 어떤 현상을 예측하고 보지 못하는 걸 본다. 다시금 말해서 저쪽에 있는 빙하에 제가 보는 자연과학의 중요한 것은 위에 보이는 게 아니라 밑에 보는 것을 하는 게 기초과학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러니까 산업혁명 전이죠. 18세기 중반 전에는 세계의 GDP가 한 120불 수준이었다고 그래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산업혁명에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인터널 컴버스션이라는 내열기관이 첫 번 나왔고요. 기름으로 화석연료를 만들어가고서는 페트로케미칼이 나왔고 우리가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는 전화기도 이때 개발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뿐 아니라 아이디어로 나온 플러밍 같은 것은 사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조상들을 볼 때 페트로케미칼 인터널 컴버스션은 못 만들었어도 플러밍 정도는 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학기술은 그 산업혁명은 영국서 시작해서 이것을 산업기술의 혁명지가 아닌 미국은 1950년대부터 자동차라는 산업을 일으켜서 해마다 GDP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50년 동안을 그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GDP의 2배가 간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2010년에 디 에코노미스트에 의하면 모든 선진국들은 전부 다 2% 내지 3%의 GDP 성장률을 보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대한민국도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다시금 말해서 저희는 기초과학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간에 선진국이랑 동일 선상에 있어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 볼까요? 1902년에 포드 자동차가 모델 T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 나라는 그 당시에 처음으로 커리큘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대학이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만든 제품이 뭐가 있나를 제가 여러 가지를 보니까요. 제품이 없어요. 가장 많이 만드는 것이 집신이었어요. 근데 미국은 자동차의 모델 T라는 거를 줬는데 저희는 집신의 모델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금 말해서 아이디어 자체도 집신 하나, 신발 하나도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나 감히 생각해 봅니다. 1950년대에 미국은 비행기 산업을 하는데 저희는 미국 사람이 말하는 외국 사람은 잊혀진 전쟁, 6.25 전쟁을 치르죠. 그 6.25 전쟁이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성공한 것으로서 이거말로 승리의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른 나라는 비행기 만들 때 저희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전쟁을 겪었고요. 1961년도에 케네디 대통령이 되자마자 Man on the Moon 그럽니다. 달에 가자고 얘기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입장에서 달에 가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1962년에 달 프로젝트는 바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과학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대통령이 그 해 돌아가십니다. 비운으로 떠나시는데 달 Man on the Moon 프로젝트는 50년을 가서 2012년까지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쓰시고 있는 GPS, 핸드폰, 솔라 파워 뭐든지 다 이 달의 프로젝트의 하나의 결과물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트루 사이언스고 트루 엔지니어링 기술이다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사실 1900 산업혁명 전에 세계 GDP가 150불 미만이었는데 저희는 1960년 당시에 70불 정도 했다니까 얼마나 못 사는 거는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겠죠. 1966년에 제일 처음에 과학연구단지가 만들어졌고요. 여러 가지 어마어마하게 해서 지금은 사실 선진국이랑 동등한 어깨를 같이 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스타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70년도에. 지금 해보면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는 무전기 없는 무전기 갖고 여기서 저기 This is Captain Steve, can you hear me? 그럼 저쪽에서는 Yes, Steve 듣습니다. 만화 같은 공상력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페이스북, 구글, 요새 첨단 기술이 나올 수 있었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다. 새로운 프로젝트, 1912년에 미국은 달 프로젝트를 달고 화성 사업에 넘어갑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없는, 운전수 없는 자동차가 나오고요. 저희는 2013년에 새로운 창조 경제가 시작됐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나 하는 겁니다. GDP 3만 불에 선진국이라는 동등한 어깨를 기울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과연 오리지널리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생, 선배님들, 현재 과학자들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70불에서 3만 불까지 1, 2, 3 파라다임으로 갔습니다. 따라가기 파라다임. 열심히 해서 남이 하나 만들 때 2개 만들고 2개 만들 때 3개 만들고 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이것이 소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가발, 텍스타일, 스틸, 오토모빌, 스마트폰 밑에 정정 다도 다 우리나라는 오리지널리티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이 미국은 IBM이라는 것도 접고 다른 쪽으로 가고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새로운 우리 자기네들만이 오리지널 비즈니스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저희의 전략은 이제 1, 2, 3가 아니라 제로에서 1을 만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파라다임으로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5년에 나와 있는 세계 최고 기술이라고 나오는 것을 여러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융합 기술에서 나왔다 하는 겁니다. 단독으로 자기만이 독창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지금에 나오는 것은 다 거의 후버보드, 스쿠더도 융합 기술이고 모든 것이 다 융합 기술의 부산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학이 어떻게 발달됐나 한번 보시죠. 1760년에는 사실 산업혁명으로 엔지니어링이 나왔다는 겁니다. 새로운 걸. 사람이 힘으로 하던 것을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았죠. 그러다가 1900년도에 가서는 오토메이션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자동으로 손 안 보고 지가 알아서 좀 할 수가 없는가. 그러다가 1950년대에선 디지털이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융합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래는 과연 무엇으로 갈 거냐, 어떤 기술을 갈 거냐 하는 것을 제가 감히 산업을 얘기되려면 휴먼이죠. 사람에 관한 거 그리고 자연에 관한 거로 갈 거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 example을 더 드리면은 브레인이랑 갈 거고 지구 변화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가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지네이션입니다. 제가 저희 나라에 오리지널이 없다는 것은 그 말은 이미지네이션이 없다는 거죠. 과학기술 모든 수공식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기초과학이 중요한 것은 이미지네이션이 더 중요합니다. 놀레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미지네이션이라고 아인슈타인도 말했죠. 우리는 지금 이미지네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고 무엇을 만들겠다는 목적을 정할 때 과학기술, 기초과학이 truly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첫 번째로 한국 슬라이드가 잠깐 나왔는데요. 이거 우리 김성원 학장님 오시는지 모르고 만들었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냥 모 일간지에서 모 대학의 기사를 갖고 왔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말 기초과학이 있느냐? 우리는 following science, 따라하기 과학만 한 거 아니냐? 어떤 사람 me too science만 한 거 아니냐? 저는 새로운 단어로 빙하를 보여준 보이는 과학만 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과학은 전체 20%밖에 안 되고 80%는 안 보이는 과학이라 이제는 안 보이는 과학의 중요성이고 안 보이는 과학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이언스는요, 펀더멘탈 말씀하시는 것이 김학재님 말씀, 롱텀 퍼스펙티브 플러스 이미지네이션이 true basic science입니다. 아다시피 좀 더 낫다면 지금의 과학은 이미디에트한 프로블럼 솔빙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보이는 과학을 한다고 그러면 위에 하는 미투 사이언스 빙하의 위에만 가는데 저희는 이제 보이지 않는 히든 트루 베이직 사이언스를 지금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과 첫 번 슬라이드 보여드린 바와 같이
동등한 선상에 서 있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는 10%의 GDP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과 비슷한 3%, 4%의 성장을 하고자 하는 동등한 선상에 있습니다. 미국 한번 화성 사업 한번 보여드리죠. 제가 아까 문 프로젝트가 Mother 50년 동안 미국이 문 프로젝트를 Man on the Man 프로젝트를 Man on the Moon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Mother of Modern Science를 하였다고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하고자 하는 화성 사업은 제일 처음에 어떤 탐사 연구입니다. 새로운 물질을 하나 발견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새롭게 파라다임이 바뀐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이 중요하다는 클라이메트 사이언스입니다. 서스테이너빌리티, 기후 변화는 오고 있다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행성 연구입니다. 행성 연구라 하면 달이 지구에 붙어 돌고 지구는 해에 붙어 도는 것을 왜 붙어 도는가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아마 뉴턴의 제4법칙을 나오지 않겠는가, 아니면 비욘드 무어스 법칙이 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이 마스 프로젝트, 화성 연구가 Future of Mother 프로젝트가 Future of Modern Science가 되지 않겠나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최 본부장님이 국가가 무지하게 했었습니다. GDP 100불도 안 되는 나라에서 3만 불까지 만들어 올 때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셨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과학 연구가 시작한 것은 저는 1991년에 1년 동안 플래닝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무엇을 연구했으면 좋겠냐고 연구부에 나와서 플래닝, 기획을 한 게 1991년입니다. 그래서 1992년에 G7 프로젝트가 먼저 과기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외에 나라가 커지기 때문에 주급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고생들은 많이 하셨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가 하드웨어가 바뀝니다. 국가혁신본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전략본부, 물론 중요하죠, 변경하는 거. 하지만은 과학자는 한 목소리로 우리 제대로 된 R&D 사업 해봤느냐라고 반문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김성원 학장님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MIT example 한번 잠깐 드리죠. 위에 라인이 사이언스고요, 밑에가 엔지니어입니다. 제일 먼저 1861년에 사이언스부터 시작합니다. 사이언스가 어느 정도 성숙되면 거기에 필요한 게 엔지니어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사이언스가 케미스트리죠. 그게 한 50여 년, 60년 후에 케미컬 엔지니어로 바뀌고요. 세니터리 앤 스토리지 같은 것이 나중에는 토목공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961년 걸 잘 보십시오. 1961년이면 50년 전입니다. 이때 하기를 사이언스랑 엔지니어랑 합쳐야 되겠다. 과를 합친다는 얘기 아닙니다. 연구를 같이 하게 되겠다 라고 50년 전에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뉴로 사이언스입니다. MIT의 공과대학 교수가 사이언스에서 필요한 거 얼마 없을 거예요. 사이언스 교수가 공과대학에서 필요한 거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테리토리, 새로운 보이지 않는 빙하를 찾으려면 우리가 합쳐야 되겠다고 나온 것이 1961년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많은 대학들은 과연 어디를 가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1970년 한번 보시죠. 이건 다른 두 기관입니다. 하버드는 사이언스하고 의과대학이 있는 데고요. MIT는 공과대학이 주로 있는 데입니다. 두 대학이 우리 서로 합쳐야 되지 않는가? 연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맞는 것이 헬스 사이언스라는 겁니다. 두 대학이 우리나라에 과연 얼마나 정부가 지원해주는 많은 과학이 특성화 대학이 있습니까? 얼마나 지원해주는 많은 국립대학이 있습니까?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버드가 MIT에서 과연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어요?
MIT나 하버드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같이 합쳐서 헬스 사이언스라는 미래의 과제를 연구하고자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스핀오프 된 것이 캔서, 바이오메디칼, 브레인 등등의 과제들이 나옵니다. 다시금 말해서 연구에는 국경이 없고 연구에는 서로 합쳐야만 합니다. 그것이 요새 나오는 모든 신기술의 80%는 융합기술이었던 겁니다. 여기에는 많은 반성이 필요하지만 과학계에 몸을 닦고 있는 기관도 특별히 반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결론으로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옛날 고전에는요, 모든 아트하고 사이언스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르텍이라고 불러서 아트하고 테크놀로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과제는 대상은 자연입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 그 다음에는 철학을 대상으로 모든 걸 만들어 놨던 것이 르네상스 시대에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빈치, 과학자입니까? 예술가입니까? 등등의 거기서 가는 것이 간단히 몇백 년 안 나눠졌습니다. 현 시대에 들어와서 지금의 현 시대는 같이 이것도 합쳐간다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보기에 미래는 다시금 back to the past future, 모든 게 자연하고 휴먼하고 다시 과제가 중요하지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건가? 기초과학 열심히 1시간이라던 거 2시간 안 됩니다. 누군가는 얘기했죠. 하드워킹 할 생각하지 말고 하드 띵킹이 중요하다. 저희는 지금 하드워킹 플러스 하드 띵킹이 절실할 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기 많아서 제가 잘못 오도하면 집에 가서 엄마 하드워킹을 하지 말래서 하드 띵킹만 하래서 그러는데 젊은이들은 하드워킹 플러스 하드 띵킹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금으로써 abstract thinking이 필요하고요. 예측이 과연 무엇이 갈 건가, 어떻게 갈 것인가.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하면은 미래가 나온다. 여기에는 블록 베이직 사이언스가 중요합니다. 로지닉 리즈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퓨처 사이언스는 이미지네이션입니다.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하셨죠. 더욱이 요새 knowledge들은 다 핸드폰에 다 있기 때문에 애들이 외우려고 그러지 않아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가드 도메인을 챌린지해야 됩니다. 제3의 법칙, 뉴턴이 나온 3의 법칙이 언젠데 아직까지 제3의 법칙까지밖에 없습니까? 왜 제4의 법칙, 제5 법칙이 안 나오나 하는 얘기죠. 모스 법칙을 깰 때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저는 약간 많이 동의하시지 않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기초과학도 이것이 미래 그로스 엔진이랑 연계돼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장 한 장 나와야 되는데 오늘 한꺼번에 다 나와서 미리 보여주셔서 좀 재미가 없게 됐는데요, 발표가. 요 조그만 한번 그래프를 보시죠. 저희는 인력 인구 절벽이라 할까요? 모든 에서 성장을 10년 전에 4% 성장이 지금 3% 성장에 머물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부터 20년 후에는 1% 성장을 하기가 어렵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3, 4%의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비록의 과학자들이 많은 정확한 국민들한테 국민이 기대치만큼 못했다 하도 그렇게 많은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과학자의 기회를 주시고 Science and Technology is the only solution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는 연구 범야를 늘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장기년 투자를 하여 주셔야 되고요. 정부한테 부탁드리면 지금에 갖고 있는 체제를 새로 뉴 저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 만들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하고 역사는 다릅니다. 가을이 되면 자연은 봄이 되면 새파랗게 뿌리가 나오고 다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잘 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씨가 다시 나오고 푸른 잎이 나오고 다시 지는 것은 자연이고요.
과학이든가 우리가 하는 사회는 노력하지 않으면은 밑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저렇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이미지네이션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에 대한 도전을 함으로써 우리 국가가 당면한 이 과제, 그러니까 성장 엔진을 확보하는데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융합 MIT하고 하버드의 그 예를 들면서 그 연구의 융합성의 그 중요성도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 모든 발표는 이제 마치겠고요.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관계상 이 패널 토론자들께 제가 어떤 마무리 질문을 드리고, 그걸 이제 듣는 사이에 그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그 앞에 있는 그 메모지에다가 써서 진행 요원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초 과학 이게 이제 우리 주제가 돼가지고, 기초과학이 뭐냐, 왜 기초과학을 해야 되느냐라는 데서는 충분한 그 공감은 다 가졌다고 봅니다. What, why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과제는 how,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사분들께서 각각 다 말씀을 좀 해주셨고 비전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중복되는 감이 있기는 하지만 특히 과학자 또 우리 자신의 입장,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또 변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우리 과학 연구 현장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건가, 아까 연사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 연사님들께서 한 분씩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Did you get good translation, Steve? Okay. 예, 그럼 본부장님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지금까지는 뭐 우리 연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해왔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환경에 맞게 우리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한 것이 과연 개선인지 혁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 혁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연구자 스스로 또는 우리 과학기술계 생태계 전반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 개선이나 혁신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우선 나서서 좀 앞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제는 연구자들도 다 느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금은, 물론 그런 환경 자체가 과연 연구자들이 만들었는지 정부가 만들었는지 뭐 등등 서로 이견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정부가 할 몫은 정부가 하고 또 연구자가 할 몫은 연구자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격해 왔던 또는 열정을 갖고 추격해 왔던 것처럼 이제는 앞서서 우리가 또 열정을 갖고 앞서 나가야만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좀 그래도 밝은 전망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하여간 합심해서 서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Do you have some comments, Steve? Yeah. Maybe just briefly in a few words to recognize how good Korea is already. There's the tendency to think we're not so good, to compare ourselves to Stanford, to MIT, to Harvard, to Oxford, to Cambridge. But it's no longer necessary to do that. Let them compare themselves to us. They're starting to already. So many people are curious about what's happening that's different in Korea. So try to look inside ourselves for our strength. Don't look to follow the strength of others. Okay, thank you. 김성근 학장님. 네, 기초과학자로서 한마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초과학은 독특한 그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라는 게 뭐냐면 그 개인의 창의성에 대한 그 과학자들의 집착에 가까운 확신이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인 지식이라는 건 존재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이르지는 못하고 항상 거기에 가까이 다가간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자체는 불완전하다. 이런 그 상당히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에 비춰본다 그러면 기초과학을 어떻게 발전시키냐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방식이라고 보고요. 앞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부와 연구자 사이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안내를 하고 또는 심하게 표현하면 조정을 하고 통제를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냥 지원을 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어야 되고 그것은 이미 현 정부에서도 굉장한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판단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정부와 연구자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휴먼 캐피탈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강의실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감을 주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이 아니라 인스피레이션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실제로 강의실에서 하는 강의도 거의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클래스룸 그 환경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강사가 또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주어진 머티리얼을 그냥 가르치고 그것을 시험 보고 얼마나 익혔는가를 판단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출발이고 사실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다가 기대하면서 그 학생들한테 교사가 아닌 학생들이 지식을 만들어가고 호기심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미래 세대 가능성에 기초과학의 미래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 총장님. 예, 과학자하고 도와주는 정부랑 팽팽하게 많이 오랫동안 갔습니다. 이것을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 좀 어떻게 자유를 달라라고 했는데요. 사실 정부가 과학자에 지원해 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연구비도 어마어마하게 늘고요. 이제는 과학자가 먼저 바꿔야 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학자가 내 것부터 버려보자 하는 겁니다. 과학자가 이거 버리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던 과제를 다른 사람한테 과감히 한번 맡겨보죠. 어떻게 되나. 그래서 과학자가 자기의 비우고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것보다 하면은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서 계속 거기에 집착하는데 한번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줘보고 그냥 또 찾아보자. 여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제는 과학자가 나라를 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그 플로에서 몇 건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 서울대 명예교수로 계신 김진희 교수님께서 우리 김성근 학장님한테 두 가지를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는 이 기초과학 쪽에 이제 인력 그 유입하고 이제 이 고등학교 교육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자연과학 특히 자연과학 대학 같은 데에서 그 우수한 학생이 정말 제대로 오는가라는 얘기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고등학교 교육에서 특히 수학 교육에서 어떤 점이 개선이 되면 그러니까 아주 옛날 얘기지만 이공계 기피 현상이 좀 극복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네요.
네, 질문 내용을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기초과학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계속 유입이 되는지, 또 그것이 고교 교육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뭐 약간 다른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공계 기피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뭐 한동안 회자되다가 또 지금은 약간 약화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또 닥칠 수 있는 기초과학의 그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그 이공계 기피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은 사실은 우리 사회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 눈앞에 닥친 이익에 집착하는 사회로서 저는 많은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면 이제는 그거보다는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하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융성한 삶을 살 거냐보다는 좀 더 나의 인간으로서의 능력을 어떻게 최대한 발휘하고 내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보는 쪽으로 아마 바뀌지 않을까라고 저는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점을 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최근에 와서는 많은 분들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과학 문화 확산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를 일구고 명성을 쌓으신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때 과학 강연을 들으러 오세요.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되고 생명의 신비가 어떤지에 대해서 굉장히 원초적인 관심을 많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사회도 지적으로 굉장히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고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부르던 문제도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측면에서 이공계로 과연 우수한 인력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은 다행스럽게도 그 기조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여전히 오고 있는데 나라 전체로는 그렇게 되는지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공계로 계속 우수한 인력이 유입된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고요. 전체로 봐서는 이것은 고교 교육에다 모든 화살을 돌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분명히 학생들한테 지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시절을 보내는 학생들한테 과학이라는 것이 그냥 중압감과 어려움으로만 점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유익하고 배워서 지적으로 아주 그 기쁜 그런 학문이라는 것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강의실에서 칠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그런 또 동료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고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그 경직된 대학 입학 체제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뭐 개별 대학이나 개별 학문 분야가 해결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국가적으로 아주 크게 앞으로 저희가 한번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초과학으로 우수한 인력은 여전히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가 성숙되기 위할 정도로 충분한 인력이 유입되는지는 확신이 가지 않고 그것을 좀 더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고교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입시제도도 자주 바뀌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그 기조는 크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질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오늘 오전 중에도 이제 테크숍 이런 데서 아무 지식 배경도 없는 사람이 와서 핸즈온 익스페리먼트 하면서 거기서 어떤 이노베이션이 생기는 그런 예를 많이 이제 들었는데 김진희 교수님의 질문은 이노베이션도 사실 우연히 오는 게 아니고 그 아이디어하고 그 인투이션이 있더라도 그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해결할 능력은 그 교육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실력을 쌓는 전통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네.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아까 제가 대학의 아카데믹 시스템을 바꾸자고 제안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인스티튜트 디파트먼트 하이브리드 모델을 얘기했을 때 제가 우려했던 것은 많은 분들이 그러면 디파트먼트의 기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학과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인간이 100년, 200년 동안 쌓아온 과학 또는 지식 전체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전수시키기 위해서는 학과만큼 좋은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고 개선하고 하기 위해서는 학과가 반드시 필요하고 단 현장에서 벌어지는 연구를 우리가 유연하게 또 생동력 있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학과 체제만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인스티튜트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김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이노베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 지식 그것을 위해서 갖고 있어야 할 내공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전통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단 그 전통적인 교육이 반드시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돼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육 내용을 가르치되 방식은 교수법은 훨씬 더 학생들한테 친근한 그리고 학생 주도형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대학이나 또는 유니스트 같은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플립 러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뒤집어서 가르치는 그러니까 교사는 화두만 던지고 학생들이 미리 공부를 해오고 실제로 클래스룸에서는 학생들끼리 토론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그런 방식 같은 것들이 좀 더 학생 주도형 학습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 사실 오늘 우리 토론하고 조금 뭐 핀트는 좀 맞지 않는 거지만 이 최종배 본부장님께 그 차세대 영재 기업인 교육원의 박범정님께서 질문이 우리나라가 집중해서 투자해야 할 특화 전략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아마 제가 여기서 어떤 특화 전략 한두 개 말씀드리면 난리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화 분야라기보다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식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 융합해 나갈 건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분야라서 뭐 최근에 보면 AI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모든 사람분들이 또는 모든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그것이 어떤 하나의 기술로 이렇게 연계되는 것이 아니고 융합 연구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전자, 기초학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 또 오늘 발표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듯이 생명, 바이오, 뇌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학창의재단 이성호님께서 그 연사 전원께 질문인데 요건 내용상으로 우리 문 총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맞을 것 같은데요. 기초과학은 전통적으로 대학교 및 교육기관과 공공기관들이 이끌어가는데 단기간의 결과와 성과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기업들과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어떤 과제가 뭐가 민간 사업화된다는 건 없고요. 모든 기초 과학도 그 핵심이 남다르면은 기업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에 할 때 이것을 뭐에 써먹겠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순수하게 그게 나와서 그게 truly 남이 보기에 정말로 획기적인 거다 그러면 새로운 산업은 산업하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자가 이것을 산업을 만들겠다고 시작하는 건 없고요. 새로운 걸 만들면 그건 역시 산업계에서 갖고 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산업체는 소쇼 에코노믹 트렌드를 보고 있다는 거죠. 과연 사회는 뭐를 요구하느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한 사람에 의해서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분이 한번 답변 잘 해보시죠. 네. 제가 뭐 사족을 하나 달면요. 아까 제가 오해가 있을까 봐서 말씀드렸는데 기초과학은 응용을 갖다가 직접적인 응용을 갖다가 또는 단기적인 응용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목표를 하지 않을 뿐이지 절대로 무한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비수 축구를 하는데 수비수가 있는데 수비수는 기존 목표 수비수의 롤은 골을 먹는 걸 방지하는 것이지만 수비수가 이상의 골대 옆에 있는데 공이 오면은 차는데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과학은 응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기적인 성과를 갖다가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가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 유용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발견할 당시에는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갖다가 사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초과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목표가 어디냐가 차이가 있는 것이지 기초과학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업이나 민간단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업적인 목표를 배관시한다라든지
등을 돌린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강조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김성근 학장님께 그 질문이 몰리는데 원작 연구원의 이태준님께서 기초 연구에서 이제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이 중요한 건데 그 자율과 책임의 경계를 구분할 수가 있겠는가 같은 윤리적인 문제겠죠. 그다음에 성실 실패를 인정해야 된다는 그 얘기들이 이제 몇 번 나왔습니다. 그 필요성은 인정은 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성실 실패로 인정돼야 되는가? 라는 데서 생각한 바가 있으신가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모든 연구자를 대표해서 이 부분은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도덕적인 가치하고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과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의 도덕성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나 자기가 하고 있는 연구가 진실되게 남에게 발표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연구를 가능케 하는 그 펀딩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책임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 두 가지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적어도 두 번째 부분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율과 책임의 경계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사실은 이 발표를 준비할 때 한국 기초과학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좀 강하게 처음에 준비를 했다가 이 발표를 그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다 바꿔버렸습니다. 굉장히 순화된 내용으로 바꿨는데 제가 하고자 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많은 연구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연구비 문제입니다. 연구비가 적어서이기도 하지만 연구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책임이 따르는데 극소수 연구자들이 그 연구비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또 옳게 사용하지 않는 것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불필요한 행정적인 뭐랄까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증명하지 않아도 될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도 다 증명을 해야 되고 과학자로서는 사실은 가끔 불편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이것까지도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감사 대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사실은 그 자율과 책임의 경계하고 관련지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연구비를 유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징벌을 내리고 대신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자유롭게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가 상당히 온정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로만 하지 실제로 누가 집행을 하라고 못하는 그런 반복되는 사이클에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이거 시작된다고 보고요. 제 기대하는 바로는 미리 예고를 하고 예를 들어서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연구비를 부정 사용했을 시에는 가차없이 대학을 떠난다라든지 아주 강력한 그 징벌을 하고 미리 예고를 해서 사람들이 대비를 하고 문화가 바뀌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그렇게 담보가 된다 그러면 자율과 책임은 과학자로서는 무한대로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 실패는요. 저는 성실 실패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것이 사실은 조금 약간 어색한데 과학에는 실패가 당연한 겁니다. 과학이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기이한 현상이고요. 저희 대학원 지도교수께서는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실험실에서 어떠한 결과라도 그것이 성공하는 결과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저를 격려해 주셨는데 잘 하지 못하는 대학원생을 격려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떠한 성공적인 결과를 작은 결과를 낸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똑같은 얘기를 저희 학생들한테 합니다. 과학이라는 건 모르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 가는 길이고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당연히 길을 잘못 들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주어진 시간 내에 가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실패가 당연한 것인데 단 아까 이 성실 실패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것처럼 앞에 성실이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가 앞에서 언급한 그 연구자들의 자율과 책임을 잘못 사용하는 오남용하는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담보된다면 모든 연구자들이 성실하게만 연구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성실 실패라는 단어가 필요 없고 그냥 실패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용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멘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질문인데 우리 최종배 부장님께서 질문입니다. 도서출판 불과 구름 대표 김경환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과학기술과 인문학적 상상력의 융합 또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시도를 위한 그 지원에 대해서
무슨 기획하고 계신 정책이 있는지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 보려고 시스템적으로 좀 마련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인문학 쪽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 예를 들면 문화와 과학 기술을 어떻게 융합을 좀 할까. 사실 이런 부분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은 포션은 없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영역을 창출해 나가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대학교 차원에서는 그 교수들끼리 또는 그 연구자들끼리 이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모여서 어떤 세미나 같은 걸 하고 그러는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정부에서 무슨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건 또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근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전에 있던 고등과학원에서도 그 초학제 연구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예술가 또 인문학자 들어오고 과학자 들어오고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고 얘기하고 이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인문학자가 필요하다고 그 연구자로 넣어야 된다고 해서 과제에 포함되어 오면 그 부분은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연구를 하시는 과제에 따라서 그렇게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플로어에서 또 질문을 하실 분 계시면 네, 또 질문이 없으면 시간도 많이 넘고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기초과학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가든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장시간 그 발표자 여러분과 청중과 같이 그 고민하는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 썸마리를 뭐 결국 한다면은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왜 해야 되고 기초학이 뭐고 이제 이런 건 이제 큰 이슈가 없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할 때 결국 우리 스스로 또 계약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정부 지원 정책에서도 이 장기적으로 연구자들이 신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평가 같은 데에서도 실패를 또 용인해주고 그런 의미에서 이 펀딩이 아니라 그랜트 시스템으로 좀 바뀌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많이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고민하고 의견 나눠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주제 발표를 해주신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특별 세션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진행해 주시라 수고해 주신 김두초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연사분들 때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스트롱 코리아 창조 포럼 2016 모든 순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정말 이 자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서서 강연을 펼쳐주신 모든 분들 소중한 말씀 저희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자, 퇴장하실 때 놓고 가시는 물건 없도록 분실물 다시 한번 좀 유의해서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작성하신 만족도 조사 설문지와 사용하신 통역 리시버는 퇴장 시에 자리에 그대로 두시고 가시면 저희가 수거해 가겠습니다. 네, 연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로비 데스크에서 저희 주차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차 확인 필요하신 분들은요, 꼭 주차권에 확인 받아 가시고요. 네, 다시 한번 분실품 없는지 한번 둘러보시고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